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네, 구영모입니다. 네, 저는 한국사와 동양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져서 아마 한국사와 동양사가 원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목이었는데 조금 더 부담을 안겨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같이 한번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태현님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더 하시지? 네, 대한민국 최고 일타 강사시니까요. 아마 한국사 동양사 담당 잘 해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처럼 얼마 안 되셨어요. 공립학교 시험 보셔서 현장 계신 분인데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모셔서 지금 같이 강의한 지 올해 이제 횟수로 4년째 됩니다. 과목은 아시다시피 임용고시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임용고시 관련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뭐 다들 알고 오시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임용고시 좀 말씀을 드리고, 기출문제 지금 프린트 받으셨으니까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구나 정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기출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고 어떻게 월별로 대응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원을 다니던 다니지 않던 꼭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뭐 추후에 수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기서 제시해드린 월별 학습 방법은 반드시 따르시고 그 방법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옳습니다. 누량진에는 지금 역사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팀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이 가장 유일할 겁니다. 현직 교사 출신들이고 또 대학 강의 10년 이상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팀이 유일할 거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서만큼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합격하시는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고, 학습 방법에 관계된 부분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따 개략적인 강의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좀 받으신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겠어요? 다 있나요? 2개 받으셨죠? 네, 하나는 이거 지금 올려진 PT 파일 그냥 이렇게 컷으로 모아가지고 카피해서 나눠드린 거고요. 하나는 실제 이제 이번에 봤던 11월 달에 봤던 한 달쯤 됐겠네요. 이제 그때 봤던 실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2가지 내용 보시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이렇게 자세도 최대한 릴렉스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말만, 필요한 말만 할게요. 대략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1학년, 그러니까 학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당해년도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령학년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시험에 이제 여러분이 내년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발령 연도가 이제 그렇게 2021학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연도로는 2020학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학원 수업을 들으시건 듣지 않으시건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 다니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연간 학원의 실라버스를 분기별로 말씀드릴 것이고,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5개 프로그램을 1년짜리 계획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풀코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기출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고 특성은 어떠하며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최근에 나와 있는 임용고시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불어서 2020학년도에 임용고시 문화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는 부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변화된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대응이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험 이전 상황과 시험 당일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이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월별 계획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시험 당일날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올해 지금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처럼 시험 문제 스타일이 전면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10월 달부터 저희 학원에서는 시험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를 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문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문항들도 역사교육이나 서양사 섹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문제처럼 한 바닥에 한 문제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지문이 굉장히 길었었고 지문을 독해 나가는 능력, 그래서 통상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언어 능력 시험인지 임용고시 문항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나 주어진 시간 안에 문항을 이해하고 어떻게 문항을 풀어나가는지, 줄여서 문항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해당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는 강한 특징이 반영된 시험이 해당 연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출제 경향성은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 가운데서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십니다. 뭐가 길어질 수 있다고요? 시험 지문이 길어질 수 있다고요. B4 사이즈로 된 한 문항에 한 면에 2개의 문제가 배치되는데 많아봤자 3개일 거다. 고로 지문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일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저희 지금 이제 교재가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내용량의 이제 퍼센티지로 친다라면 70%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30% 정도는 내용을 전부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변화된 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한국사, 중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을 대폭 첨가해야 돼서 구영모 선생님이 쓰신 동양사 같은 경우는 분량이 50페이지가량이 늘어났고요. 50페이지면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을 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새 책을 구비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양사 표지가 요랬었는데요. 작년 페이지 분량에 비해서 50여 페이지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 책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양사 편도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전년도 문항 출제 비중에 비추어 봤었을 때 시대별로 골고루 문항이 배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시대별로 배치가 된다면 서양사 시기군법, 사시기군법에 따라서 고대사 하나, 중세사 하나, 근대사 하나, 현대사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정치사이거나 경제사인 경우가 많았어요. 시험 영역이. 근데 전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사회사 문항이나 문화사 문항의 배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4권의 4종류의 기본적인 개론서와 그 다음에 약 16종의 부분적인 강론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경제사라든가 문화사 섹션 내용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험서 맨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서유럽의 왕위 계보표를 왕위 계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샤를마니 왕조 시기부터 해서 현대 부분까지 이렇게 다 별도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챕터마다 시기별로 해당되는 부분 앞에 연표가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을 것이고요. 연표 이외에도 관련 사료 탐구 또는 자료 탐구 더 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들을 단권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쌤이랑 구선생님이랑 제가 쓴 모든 책들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모든 수험서의 내용이 한 권으로 다 집약이 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노트를 만들거나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하셔봤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책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추후에 임용 공부하시게 될 때는 해당 서적들 내용에다가 빠진 내용을 부분적으로 첨가하는 것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포스트잇을 활용하게 되면 지저분해지니까요. 일부러 저희가 책 쓰거나 편집할 때 부분적으로 쓸 수 있거나 첨가할 수 있게 공간 배치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조그만 사인펜이나 조그만 빨간 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군데군데 보충만 하시면 됩니다. 강의 들으시거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한 장, A4 한 장 정도를 추가해서 여기다 붙여야 될 만큼 그렇게 허술한 책은 아닙니다. 아마 붙여봤자 포스트잇 한두 장 정도로 끝나게 될 테니까요. 많이 추가하실 내용은 없을 거예요. 고로 복잡하게 여러 권들 책 보지 마시고 해당되는 서적들 4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이제 맨 마지막은 저희 카페가 있고요. 또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그 주소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이번 임용고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말하면 지루하니까 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문 길이의 증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입형 문항, 영역별로 한 문항씩. 우리 기입형 문항이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한국사 하나, 동양사 하나, 서양사 하나, 역사교육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틀리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 4문항에서 틀리면 가능성이 없어진다고요. 쉽게 말해 변별도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본 점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묻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저런 문항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각 영역별로 하나씩밖에 내지를 않기 때문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니까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들, 괄호 안에 들어갈 표현들과 같은 이른바 완성형 문항들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험을 합격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잘하는 걸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변별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면적인 난이도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 구형모집 할 때 한국사, 동양사 부분은 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사교육이나 서양사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경향성을 띱니다. 한 가지, 역사교육에서 사례 문제가 대폭 증가했다. 좀 오버해서 말을 하면 거의 전 영역이 사례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전 영역이 사례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그 기본 개론서나 이론서들을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답을 쓰고 났을 때 뒤가 계속 미적지근해요. 출전이 없기 때문에 곧 답안의 근거가 명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답을 썼는데 이게 몇 점이나 받을까라고 끝까지 고민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안타깝게도 임용고시 4과목 가운데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역사교육론이라는 과목 자체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 과목 때문에. 제가 출강을 나갔던 수도권 소재 8개 대학들에서는요. 역사교육 과목이 배치가 돼서 정교수분들, 그러니까 전임 강사 이상분들이 배치된 학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겹치기로 가르치시거든. 한국사 전공자분이 가르치시거나 서양사 전공자분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현재 교사애들 데려다가 강의하거나 뭐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역사교육을 강의하실 수 있는 사람의 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출강을 나갔었을 때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학원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역사교육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 똑같은 전에 들은 말입니다만 출제하셨던 분들한테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 문제는 늘어날 거다. 단 형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그게 한 면이 될지 또는 지금 올해 시험처럼 반면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역사교육 사례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굉장히 압박감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폭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학원 실러버스를 7, 8월에 그냥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사례 문제만 풀 겁니다. 사례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8종류의 기본 개론서, 그 가운데서도 4대 기본 개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론은 하나도 다루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례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역사교육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특이하게 출간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갈색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해당 부분의 책의 출제 비중이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학생들이 주로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불렀던 남색책, 내용과 방법이라고 불렀던 초록색 책, 이런 책들을 열심히 많이들 봤었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갈색책 부분에서 무려 2문항이 나와가지고 5문항의 배점 가운데 2문항이면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뭐 크게 변별이 없었다라고 치더라도요. 2문항이 갈색책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실제 공부를 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손을 못 댔던 문항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점수 차이가 컸던 부분은 역사화와 관련한 문항이었는데요. 역사화를 실제 시험, 그러니까 역사화라는
이론적 내용이 있는데 그 이론적 내용을 실제 수업 사례에 맞게 적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수험생이 다 그 문항을 틀리거나 또는 부분이라도 틀리거나 뭐 이랬던 특징이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대폭 보완할 것이고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사례 문제를 다루게 되면 뭐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3, 4, 5, 6 심화 이론반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특강을 마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나 사례 문제와 관련한 이론 부분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주제별 특강을 하루씩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서양사 부분에 변화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서양사는 강좌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개론서의 강좌로 군림해오던 서양사 개론의 위상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뭐 하물며 마찬가지겠죠. 총론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 소장학자, 뭐 이제 여러분이나 제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신진도 아니신데요. 대부분 다 50대 후반에서 60대이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함께 집필하신 서양사 강좌라는 책이요. 그 책 영역 안에서 문항 출제가 2문항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서양사 개론하고 맞바꿔서 서양사 개론을 통독했던 것이 작년까지의 그 학습 방법이거나 학원 수업 방향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양사 강좌를 통독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실라버스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내용을 통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강좌 내용만 보면 연대기적 흐름이나 정치사적 흐름 또는 국제관계, 대외적 관계 이런 부분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강좌를 베이스로 하되 중간중간 서양사 개론을 빠짐없이 다뤄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요. 구쌤이나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빼먹는 부분이 없습니다. 빼먹는 부분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몇 페이지는 안 읽었고 20페이지는 남겨두고 진도가 끝났다. 이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무조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진도는 마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시키는 대로 또는 부탁드린 대로 이번 주 다음 주 강의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의 페이지는 관련 서적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라고 1월 개강 때 주별 강의 실라버스를 미리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학원 수업은 1, 2월 기본반에서는 복습의 비중을 3으로만, 예습의 비중을 5로만, 본시 수업의 비중을 2로만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예습이 중요해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습이 중요하다. 다 같이요? 기본 이론반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습이요. 예습을 하지 않으시면 돈도 버리는 거고 시간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55만 원 정도의 돈, 작은 돈이 결코 아니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20대의 나이에 2달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2달 동안 놀러 다니시고 쉬엄쉬엄 그냥 학원이나 다닐 생각이었다 그러면 본 학원은 안 맞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2달을 굉장히 바쁘고 뜻깊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원 선택을 잘 하신 거고요. 난 노량진 구경도 좀 하고 여유 있으니까 집도 여유 있으니까 뭐 주위에 초수만에 붙은 사람도 없고 삼수나 사수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시라면 다른 학원 다니다 오셔도 돼요. 근데 올해 안에 나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나는 절박하다. 나는 집안 사정도 좋지 않다. 그러시다라면 1, 2월 달 평균 하루 학습량이 12시간은 되셔야 돼요. 몇 시간 돼야 된다고요? 12시간이요. 12시간. 12시간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붙기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어려워요. 특히 4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2월 말부터 이제 개강 준비하시고 수강 신청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변경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또 4월이나 5월에 실습 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1, 2월 달에 3, 4, 5, 6월 달 공부의 30%량을 끌어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임용고시 수험생이라면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요. 4학년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4학년은 반드시 1, 2월 달에 12시간 정도씩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가운데 하루만 쉬시고. 일주일에 6일을 12시간. 그리고 하루만 쉬시는 걸로요. 이건 법칙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임용고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좀 지방에 있는 안 좋은 학교를 나왔다. 중고등학교 공부를 못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누가 엉덩이로 공부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고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 내 인내심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내 배경 지식이나 내 학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4학년들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꼭 가급적이면 일주일 하루 정도 쉬시고 나머지 날짜는 12시간 정도씩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12시간 할까요? 8시간 정도 할까요? 8시간 정도 합니다. 그걸 바라고 제가 12시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제가 여기서 앞에 서서 8시간씩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시간 할까요? 4시간 합니다. 4시간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프레셔를 받지 마시고 너무 심한 압박감을 받지 마시고 솔직히 뭐 임용고시 공부하실 거면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오셨을 테고 또 기본적으로 그래 하루 그래도 6, 7시간 정도는 해 양심적이지 라는 생각은 있었겠지. 정말 그만큼도 생각이 없었다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양심들은 있죠? 그죠? 저도 만약에 제 딸이 학교 공부한다라고 치는데 공부를 하루에 4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앞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뒤돌아서서 참 아쉽다. 조금만 좀 더 해주지. 이런 말 하겠죠. 부모도 사람이에요. 네? 부모가 때때로는 신이지만 신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부모 역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1년 동안 시기 부모님들도 여러분 눈치 많이 볼 거거든요. 공부 잘 되니?라고 말 한마디 물어볼 때도 여러 번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시험 임박했을 때 올해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쉽게 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이 너무 부모님들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받는 거에 너무 숙달되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초딩이나 중딩이 아니죠. 그죠? 또 여러분이 가시게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부모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부모 입장으로 대하듯이 여러분도 학교 가시면 아이들을 부모처럼 대해주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남의 댁 귀한 따님들만이 아니라니까? 남의 댁 귀한 아드님들만이 아니고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할 거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도 하셔야 돼요. 꼭 그게 물리적이나 생물학적인 나이로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24살이고 25이라고 하실지라도요. 학교 가시면 아이들한테는 여러분은 엄마예요. 학교 가시면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아빠고요. 설마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이 길을 접어드신 건 아니시겠죠? 그쵸?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의 반이 교직에 종사를 해서 교직관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너, 기본적인 사제 관계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친구나 뭐 이렇게 삼촌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만 수업할 때만큼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 상태 굉장히 점검 잘 하고요. 예습 안 해오거나 복습 안 하면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부모님들한테 전화 올려서 귀되게 자녀분이 이런 식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전화도 드립니다. 매번 시험장에서 저를 보셨다라면 수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인사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랬다라면 학원 다닐 때 처신 잘해야 되겠구나. 내 본분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딩, 고딩과 같은 그런 입시학원, 보습학원이 아니에요. 이곳은. 알겠습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내 돈 내고 내가 듣는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오라고 한 적 없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공부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학원생활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저를 학원 강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딱 고3 담임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고3 담임이에요. 그래서 호칭도 학생들이 김쌤 그렇게 하고요. 20년 동안 매번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습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많으니까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시간 패턴으로 1년 동안 꼬박꼬박 움직일 테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움직이기를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물렁물렁하게 공부할 생각으로 오셨다라면 학원 선택은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렵게 이렇게 버신 돈이나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을 하는 길은 저 스스로 성실하고 저부터 모범을 보이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로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할 거니까 저와 함께 즐겁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쭉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같은 경우는 서양사 강좌를 굉장히 많이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서양사에서 이제 여성사의 비중이나 문화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여성사나 문화사의 비중은 전근대사 부분은 굉장히 소략하고요. 근현대사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근현대사의 분량 가운데 사회사나 문화사의 분량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늘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3시수 정도를 사회사나 문화사 부분의 분량을 좀 늘려나갈 계획이니까요. 1월 달에 개강할 때 그 실라버스를 보시고 관련 서적들을 가볍게 한 번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수업을 미리 예습하시는 데는 집중력 있게 하시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하실 거고요. 좀 내가 책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싶으시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씩만 미리 예습을 해 오시면 수업이 굉장히 쏙쏙 들리고 또 뿐만 아니라 1, 2월 달 2달 동안 여기다 투자하셨던 시간이 진짜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습 안 하시고 복습 안 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러는 셈이 되니까 부디 부탁드리건데 어느 학원을 다니시든지 중고등학교 때 다니셨던 학원 버릇대로 학원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플랜을 짜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학원 안에서 뭔가 다 해줄 거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럴 양이 아니니까요. 그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봐볼까요? 영역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동양사랑 한국사는 구영모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갈색 책이죠. 비중이 늘었고요. 이론을 이해해서 관련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사례 적용하는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수학습 자료집이라는 데서 전년도 역사교육 지문 2문항이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 학원 선생님들은 모르셔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학교 운영의 실러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집의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출전을 쓰라고 그러면 맨날 무슨 갈색 책에서 나왔다, 남색 책에서 나왔다 이런 말만 하시지 실제 그 문화하고 똑같은 그림이 어디 있냐 이런 걸 잘 못 찾으세요. 그런데 교수학습 자료집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수학습 자료집에 보면요. 조선 후기의 민화들이 이렇게 똑같이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반수의 급증, 노비수의 급감, 양반수의 급증에 따라서 양반의 지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가에 관련한 비판적 읽기의 문제가 역사교육 시험 문제였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답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양사는 말씀드렸듯이 서양사 강좌의 비중이 커지고요. 사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개가 나왔다고요? 3개요. 그래서 내년에는 7, 8월 달에 여름방학 때 사례 적용 및 사료 탐구반이라고 문제풀이반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풀이는 이론을 안 봐요. 무조건 사례만 보고요. 무조건 사료만 봅니다. 사례와 관련한 문항만 풀어보게 될 거고 사료와 관련한 문항만 풀어보게 될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구영모 선생님도 상반기에 한국사 사료집을 따로 출간을 할 거고요. 출간이 될 거고 한국사 사료집으로 굉장히 작년과는 다르게 타이트하게 수업을 운영해 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죠? 서양사 부분은 항상 이제 이 부분의 문제가 지난 26년간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험 문항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사와 같은 이른바 힐합사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요. 고대사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고대사이고 압식이요. 그러니까 상고사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BC 3000년대부터 시작해서 BC 1200년대까지 그 시기의 영역에 출제된 문항에 내리 2년째 지금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실제 수업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칸이 적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는 못 썼는데요. 1945년 이후에 국제질서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서양현대사 강의인데요. 특히 서양현대사에서 사회사적인 변화를 다루는 사건들, 그 다음에 문화사적인 변화를 다루는 사건들을 68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로 해서부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과 관련한 자료집도 나눠드릴 거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문항의 특성입니다. 보시다시피 교육학은 요랬었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마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면 매 연도에서 14에서 15.5 정도 중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작 쳐서 20점 만점 가운데 16점 정도를 맞으시면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은 이렇게 90분 타임으로 나눠서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A, B 타입에 각각 기입형 문항이 저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토탈에서 몇 개씩 이렇게 보입니까? 문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직접 사례 문항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원을 다니건 다니지 않건 올해 학습 방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은 일단 역사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다 읽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갈색책입니다.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라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빠뜨리지 않고 다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이론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례 문제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20년 동안의 패턴을, 임용고시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5, 6년 단위로 갈아엎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시험 문항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러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시험에 지금 완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문항 수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고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제 여러분이 응시하는 해 2021학년도에는요. 터무니없이 또 쉽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어렵게 되면 출제진들이 무슨 비판을 받겠어요? 문항이 너무 어렵다. 올해도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말만 여쭤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후기가 어땠어요, 교수님? 아마 학교 교수님도 물어보실 겁니다. 시험 문항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개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다 보면 아마 교수님도 내년부터는 안 그럴 거야. 뒷말이 많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강의 가운데 두 번째로 담고 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문이 길어진다. 두 번째로 담고 갈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난이도가 올해처럼 어려워질 거다라는 확신은 금물이다. 오히려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떨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 그게 지난 20년간의 사이클이다. 그런 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중을 5대5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어려울 경우를 가정해서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5, 쉬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8학년도나 19학년도처럼 쉬웠던 문항일 경우를 대비해서 쉬운 문항일 경우를 대비를 5. 어려울 경우, 쉬울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커버하는 학습 방법이 가장 안전한 학습 방법입니다. 아마 몇몇 학원들에서는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내년도 100%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석지에 있는 내용들 다 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항상 모두 다 챙기는 방법, 중립적인 방법, 이것이 정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서양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특히 사료학습이 강화되는 시점은 심화반식입니다. 심화반. 그 다음에 7, 8월에는 주제별로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전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주제를 잡아서 참정권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다룰 것이고요. 전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유태인 박해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 주디씨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와 연관한 부분들 주제를 다뤄서 집중적으로 찍어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시험 예상 문제를 찍어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7, 8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개정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지만 전부 다 지금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대폭 바뀌었는데요. 바뀐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 바뀐 내용의 퍼센티지가 꽤 됩니다. 30%가량 바뀌었고요. 역사교육은 아예 새 책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내용이 완전히 한 챕터로 들어가 있어서요. 분량이 그게 한 45쪽 정도 이렇게 지금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갈색책 비중이 늘어나서 갈색책 도표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갈색책에 들어와 있는 말, 아까 말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안에 들어와 있는 표현들을 많이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뺄 거 좀 빼고 새롭게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그래서 기존의 책하고 대폭
바뀐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뭐 파란 책, 남색 책, 녹색 책 이런 내용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전환하거나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표로 전환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좀 해서 전체 텍스트량 가운데 약 25% 정도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사는 지도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사료 추가됐습니다. 더 알아보기도 많이 추가됐고요. 왕위 계보표 따로 첨가했고요. 전년도 수험서의 서양 중세사 부분에 연표가 한 30장 정도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30장 정도의 연표를 새롭게 추가해서 전체적인 분량이 60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단 그 가운데 연표나 개관, 안내 이런 부분, 곧 시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봤을 때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15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실제 텍스트의 분량은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분량이 많은 건 한국사고, 그 다음이 서양사고, 그 다음이 역사교육이고, 그 다음이 동양사고. 책 분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경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써왔고요. 예, 이제 8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이렇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에 한해서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카페는 직접 구영모 쌤하고 저만 글을 씁니다. 답글도 다 저희가 달고요. 보통 타 학원들은 수강생 가운데 조교들을 이렇게 꼽아서 조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모든 인터넷 매체들은 구쌤과 제가 둘이 감당합니다. 젊으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블로그도 있고요. 블로그는 가끔 외부의 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페나 인스타는 구쌤하고 제가 그냥 곧바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DM을 보내셔도 상관없고 인스타에 댓글 남기시거나 카페 문의사항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후에 이제 개강할 때 기본적인 뭐 전화번호나 연락 방법 이런 것들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실 내용 가운데 핵심만 꼽아서 이해하면 이런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 요거죠, 요거. 이런 부분이 많아져야 되겠다. 사례와 사료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제풀이를 하고 학원에서 짧게나마 그렇게 쪽지시면에 형성평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채점을 좀 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할 거고요. 1대1로 상담을 할 거고. 저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막 거창한 과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묘사해드리면 어려웠어?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가자 선생님이 커피 사줄게. 힘든 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남은 기간 요 부분만 좀 보완해보면 어떨까? 아 쌤 짜증나요. 굳이 이런 분위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고3 담임쌤하고 얘기하듯이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영역 다 관련한 부분이고요. 아직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총괄평가를 보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학습한 전 영역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물론 모의고사에 대한 강화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 강화를 오픈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 서열을 매겨서요. 점수를 매겨서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학원비 전액 무료, 20등부터 30등까지는 50% 무료.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성적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균등하게 수강료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간 학원 수업 계획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연간 학원 수업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기본 이론반입니다. 전체 역사 응시자가 3,600명에서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직강, 인강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저 강의를 듣습니다. 직강, 인강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저 강의를 들어요. 연인으로 치면 1,400명가량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강률이 굉장히 높은 강의이기도 하고요. 강의의 질도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동시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버겁긴 할 겁니다만 아무튼 듣고 나면 이제 임용고시의 전체를 한번 봤다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시기는요,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강의인데, 개론서를 읽습니다. 직접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올해는 조금 바꿔서, 개론서 내용을 볼 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당 교재를 활용해서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예컨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첫 번째 단원, 역사교육의 목적 부분을 했다. 그럼 다음 시간 시작될 때 아침에 30분 빨리 올 것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 30분 동안 이 교재로 지난 시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아침에 못 오시면 명단 받아서 제가 인터넷 강의 찍으니까요. 인강 못 들으신 분들 한해서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댁이 모시거나 좀 몸이 피곤해서 못 나온 날 걱정하지 마시고 못 나오셔도 돼요. 단 넣어드리는 강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넣어드리는 강의는 뭐 해야 되겠냐고. 그죠?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효과 없습니다. 학원 수업 효과가 없다고요. 성인고시학원의 모든 학원 수업은요. 정말로 예습 복습하지 않으시면 중고등학원과는 다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어느 학원을 다니시든 좋은데요. 내가 준비를 잘 해야 강의가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볼 거고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약 26개년간의 기출문제도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은 복사해서 답안지 형태로 나눠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교재만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들으실 내년부터는 굿쌤 교재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도 기출문제 분석 교재가 따로 있을 테니까요. 그 두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판사 두 교재는 출간하지 않습니다. 학원용 교재로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렇게 하면 책값이 2배가 되고 학원용으로 하면 책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책들이 2, 3만 원씩 하는데요. 학원용으로 제본을 하면 12,000원, 13,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진행되는 기출문제집은 무조건 학원 제본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문제. 이게 이제 작년하고 대비해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강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만 다룰 겁니다. 이런 문제들만. 동서양사도 이런 주제별 학습을 하되 사료 연관한 부분만 다루게 될 겁니다. 9, 10, 11월 달.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작년하고 비해서 달라진 부분인데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10회, 11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험을 2, 3주 앞둔 시점에 수강생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정점에 달해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9, 10월 달 이렇게 2달 동안만 영역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매 주별로 한 번씩 보고요. 11월 달은 찍기 특강만 하겠습니다. 찍기 특강.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요약해서 제시해드리고 해당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마무리 정리 시간으로만 잡겠습니다. 요 수업 주수가 2주입니다. 2주. 이 수업 주수가 8에서 9주고요. 토탈 합치면 10에서 11주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모의고사는 8주에서 9주까지만 볼 겁니다. 아무튼 시험 직전에 2주는 뭐 할 거다? 마무리 특강, 찍기 특강만 할 거라고요. 이번에 뭘 했냐면 제가 시험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서양사 개론 읽기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한 6, 7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현대사까지는 못했고요. 근대사까지는 했어요. 그때 선상문자 회의했습니다. 앞에 읽었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판에 한번 이렇게 총 정리하게 되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11월 달에 2주는 반드시 마지막 정리, 내용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 특강 끝나고 나가시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할 거거든요. 이 차를 지금 정확히 418명이 수강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2차 수업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종강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그 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3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420명의 학생들이 스터디와 2차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날이 오늘 종강날이고요. 이제 31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 요 1월 달 1월 21일과 22일이 2차 시험일인데요. 그 직전까지 10일 동안 또 2차 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대1지도 합니다. 이제 저 혼자 옆에 교장 선생님 옆에 현직 교사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수업 실현하시고 면접하고 이러는 과정. 실제 시험 장소와 굉장히 흡사하게 구현을 해두고 해당되는 문제 패턴을 똑같이 풀어나가는 연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상 5가지의 코스가
학원에서 진행되는 1년짜리 코스고요. 통상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2달 다니고 4달 다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 1, 2월 기본 이론반 들으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항상 저희랑 같이 하고요. 1년 동안 쭉 같이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제 9, 10월 달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가 못 외웠습니다만 기본 이론반부터 심화 이론반 이렇게 수강하신 분들은 이름 다 외우고요. 상담도 다 2-3번씩 정도는 하기 때문에 부모님 뭐 하시는지,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또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지, 애인이 있다면 애인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학교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또 다 합니다. 상담 카드에 다 기록하고 작성해 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들 성적까지도 다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학생부 쓰는, 생기부 쓰는 고3 담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두 번째 구영모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Q&A 시간 갖고 마지막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